실제 은퇴하시고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눈높이 못 맞춰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맞추기 어렵습니다. 재취업을 이제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조금 열악하고 비정규직인 직장 이런 쪽에서 재취업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지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써본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57세, 55세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나머지 35년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안정되게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5세, 57세 이렇게 넣으신다 그러면은 저는 적어도 65세까지는 얕은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 반든 형의 진행을 맡은 김성일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하도 보라고 권해서 다 봤거든요.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과 함께 드라마 속이 아닌 이 땅의 현실 김 부장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라마 말미에서 김 부장이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차장에서 근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비로소 자신이 씌워놓은 김 부장이라는 갑옷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노인들의 재취업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 중장년층 재취업률이 얼마나 되나요? 예. 재취업률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김 부장이라는 갑옷을 이제 벗는다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김 부장 이야기의 가장 핵심인데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이제 잘 안 보고 이제 상가 투자에서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보는데 하여튼 이제 본질은 나를 찾아가는 것, 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 그런 거일 것 같은데요. 그 여하튼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재취업률 보면은 특히 이제 60대 이렇게 접어든 분들의 재취업 이런 것 데이터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꾸준한 데이터가 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202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데이터 그 정도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노동연구원에 아마 노동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45세에서 74세 사이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1년 이내에 이제 재취업을 한 사람이 한 45%. 예, 이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이내에 재취업을 한 사람이 이제 17%이고요. 5년 동안에도 이제 재취업을 못한 사람의 비중이 한 32%가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재취업을 못한 사람들 5년 이상이면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니까요. 한 32%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노동 패널 데이터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재밌는 것이 이제 첫 해 1년 이내에 재취업한 45%를 이제 쭉 나눠 봤습니다. 나눠 보면은 9%가 이제 그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한 사람은요, 9%, 100명 중에 9명이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이제 24%입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이제 12%. 이러니까요. 사실은 비정규직 비중이 이제 많은 편이죠.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재취업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산발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OECD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취업률은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 60대 이상을 넘어가면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취업을 이제 어느 정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조금 열악하고 비정규직인 직장 이런 쪽에서 재취업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지겠습니다. 아마 김 부장 이야기에도 뭐 여러 군데 정규직 직장을 찾아갔다가 취업을 못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네. 특히 1년 이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김낙수 부장이 은퇴 이후에 재취업하려고 뭐 여기저기 많이 문을 두드리는데 급여가 월 200만 원이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전 직장에 대비해서 그 낮아진 급여 수준을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 것 같거든요.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의 평균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뭐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국회 예산처에서 그런 데이터를 하나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대충은 이제 재취업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이제 한 278만 원 이 정도이니까요.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보더라도 대략 250만 원 전후 정도. 아마 김낙수 부장 이야기에도 한 200만 원, 250만 원 사이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250만 원 전후가 보통이 아닐까. 계약직으로서의 보통 임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드라마 보면서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오늘 고모님 얘기 들으면서도 공감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네. 생각되는 게 실제 은퇴하시고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눈높이 못 맞춰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250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다. 좀 생각하고 맘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많이 이제 제 주변에는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얼마 정도를 받고 싶으냐 정도 하면은 한 3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낙차가 큰 현실이 좀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도 은퇴 연구소장에서 은퇴하시고 고문으로 물러나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고모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김 부장처럼 되게 허탈하거나 뭐 좌절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고요. 이제 고문도 그만두게 되고 뭐 등 하면은 이제 완전히 나오게 되는데요. 비유를 하려자면은 뭐 하여튼 익숙함과의 결별이 일단 제일 큰 부분이고요. 사람은 자기 익숙한 환경에서 결별한다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하여튼 그때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사이에 한 3kg가 빠졌나요? 예, 저는 그래서 무슨 병에 걸린 줄 알고 저 체중계에 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다시 더 쪄버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빠졌는데요. 저는 그 정도는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사실은 고문이고 회사에서 계속 유지되고 하는데 김 부장처럼 그렇게 급작스럽게 예, 특히 상무가 거의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다가 완전히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그 극 중에서 보는 그 정도의 충격은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그걸 또 이제 좀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보면은 정말 이게 12월 31일까지는 그냥 가다가 딱 1초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인데요. 일종의 비유를 들자면은 그 밀림에서 보면은 이제 무리로부터 쫓겨난 수사자라든지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네, 자기가 있던 집단에서 네.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자들은 이제 대부분 다치거나 굶어 죽거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람은 장치가 있잖아요. 연금이라든지 이걸 잘 해놓느냐 이제 무리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때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느냐를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인 게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계속 거기서 뭐 10년, 20년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면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 평소에 고모님 책이나 영상 보면 많이 강조하셨던 게 퇴직 이후에 나만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1인 일기라는 책에서도 퇴직 후에 치킨집을 차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에 가서 다시 기술을 배우는 게 큰 쓸모가 있을까요? 저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이제 손으로 하는 뭐 이런 기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냥 자기의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이과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퇴직할 때 보면은 뭐 두세 군데 오퍼를 받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있는 편이고요. 이제 문과분들은 없죠. 그래서 문과분들은 자기의 전문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행복한 것은 지금까지의 전문성을 이어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자격증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1인 일기는 제가 그때 이 책을 쓰고 2014년인가 6년인가 아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인상에 남는 대구의 모 대학의 이제 도서관학과를 다니는 여학생인데 자기가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아마 지금 짐작컨대 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AI 시대가 다가오게 되니 좀 우스갯소리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잘생긴 배관공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농담인데 실제로 젠슨 왕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요즘 전기 기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연봉이 아주 높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AI 시대에도 또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인 1기를
뭐 타일을 놓는 기술이라든지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1인 1 전문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AI가 많이 발전해서 그런 전문성을 배우는 것도 오히려 또 쉬워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생성형 AI한테 질문을 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니까 배우기도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평생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 근데 은퇴하고 또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 전해주시고 싶은 예, 말씀. 그런 질문 많이 받고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댓글에 사실은 이제 그런 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는 이제 주당 혹은 전체 연 노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좀 쉬고 싶다 이런 측면이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1년의 노동 시간의 어떤 강도는 센데요. 전체 노동의 길이가 짧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납입 기간 이런 걸 보면 아는데요. 서구 유럽 사회는 대체로 한 37년, 38년을 납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그거보다 한 10년, 12년이 짧습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주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좀 짧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결정할 때 보면은 40년을 달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야, 이거 좀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3, 4년 이럴 수 있는데 40년을 하느냐.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충 그 정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전체 노동의 강도는 세지만은 노동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길게 해야 그래야 노후 준비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써본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57세, 55세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나머지 35년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안정되게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5세, 57세 이렇게 놓으신다 그러면은 저는 적어도 65세까지는 얕은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을 벌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서구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25, 30% 대학 진학률이니까요. 이 친구들은 20살 정도에 들어가고, 예, 영국은 또 학제가 1년 짧아서 더 일찍 들어가요. 그러니까 훨씬 길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의 강도는 우리가 센 게 확실한데 노동의 전체 생애에 걸친 기간은 좀 짧기 때문에 이걸 짧게 해놓으면 정말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재취업을 통해서라도 기간을 65세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은퇴를 앞두고 당혹과 좌절에 빠진 분들한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경이 이제 주연했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멀티버스 세계가 펼쳐지는 것인데요. 그 영화의 주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 걸음을 내딛자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집니다. 그게 멀티버스 세계인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관찰을 하면서 보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때 동안 왔던 부분에 문을 닫고 다른 곳에 문을 열든지 발을 내디디면 또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 그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과거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을 너무 비용을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매몰 비용이라 그러는데요. 매몰 비용은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적응하는 비용은 이 부분은 사실은 별로 크지 않은데요.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매몰 비용은 간단하게 그는 매몰 비용으로 취급해 버리고 그것은 나의 과거입니다. 나의 과거는 김낙수 부장이 이거 떼내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도 빨리 떼낸 편인데요. 과거의 매몰 비용, 과거의 자기는 빨리 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비용이 안 큽니다. 하기 전에는 꽤 이게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요.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요. 아마 발을 한 발 내디디면은 또 멀티버스 세계가 새롭게 쫙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런 세계가 제가 펼쳐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는요, 제가 이러고 다닐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발을 내딛고 또 사회가 그렇게 좀 변하자 완전히 새로운 유니버스가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발을 내딛으면 또 하나의 세상이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 믿으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너무 인상적인 말씀이셨는데 저도 이제 그 투자자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과거에 산 종목인데
손실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산 배분이라든지 좀 안정적인 걸 하고 싶은데 과거에 난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그냥 과거의 일일 뿐이라서 내일부터는 하고 싶은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매몰 비용,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심리에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그 영화를 저도 보긴 했거든요. 근데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 영화도 그렇고요. 닥터 스트레인지 나온 그 영화도 비슷한데 그는 네네. 메타버스 세계인데요. 쫙 펼쳐지잖아요. 예. 진짜 펼쳐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이 멀티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우주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발을 내디디면은 그 세계가 쫙 또 다시 보이고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연금 받는 형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김경록 고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